만약 당신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망칠 수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흉악범이 아니라 지금 당신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함께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느낌, 분명 잘못한 것은 상대방인데 어쩐 일인지 내가 사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도 아니고 누가 봐도 명백한 악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뉴스에 나오는 소시오패스를 두려워하지만 심리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진짜 위험한 포식자는 칼을 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천천히 갉아먹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인다고 말입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사람을 소모시키고 정서적으로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이들이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면의 정체부터 정확히 파악해봅시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분류되며 핵심은 양심의 부재입니다. 이들에게 타인은 감정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사기, 조작을 서슴지 않으며 법이나 도덕적 규범은 그저 불편한 장애물일 뿐입니다. 직장에서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료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매우 협조적이고 열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띕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상사에게 보고하고 실수가 생기면 교묘하게 책임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모든 공로를 독차지하고 실패하면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겉모습만 보면 꽤 다르게 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닙니다. 이는 사이코패시,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인간 심리의 어두운 3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는 성격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을 자기 검증의 부재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아닐까,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졌을까라고 되돌아보지만 이들은 자신이 언제나 옳고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소시오패스보다 나르시시스트가 더 위험한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그 성향이 심하게 발현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의 심판을 받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범죄 직전에서 멈춰있는 사람들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니까 격리되지 않습니다. 즉, 사회에서 멀쩡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에게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두 유형의 감정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소시오패스는 애초에 타인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감정은 있지만 타인의 감정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감정을 호소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싸움을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과 대립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그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 여론을 선동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성취감을 느끼는 방식을 보면 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도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주위에 후진 것들밖에 없는데 나 혼자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성취감을 느끼려면 두 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잘했어야 되고, 둘째, 남들이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이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내 지위나 위치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촌이 땅을 잃어야 쾌감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면 내 것을 빼앗기는 셈이 되니까 그 사람의 행운도 막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들러리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어떤 모임에 갑니다. 나에게는 그 모임이 낯선 자리이지만 그 친구에게는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친구를 배려하고 사람들을 소개해주면서 한마디라도 그 친구에게 더 말이 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간 친구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를 만들고 그것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가 돋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수준 높지 않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릅니다. 나를 소개하고 대화를 함께하면서 내가 당황해 할 만한 질문들을 나에게 오게 합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는 멍청한 들러리가 되고 자신은 돋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 친구는 꽤 교묘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들이 사용하는 정서적 조작입니다. 연인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파트너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처음에는 당신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나는 내가 그 친구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니? 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너는 너무 예민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라고 반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극단적인 애정 표현과 냉대를 반복합니다. 어느 날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음 날은 당신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패턴은 도박 중독과 유사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상대방은 다음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며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감은 누구일까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즘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정서적 혼란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 상황에 담겨져 있는 비언어적인 감정 표현을 읽어내거나 음성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아주 잘 파악할 만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쉽게 휘둘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직까지 나르시시즘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후천적인 양육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자들의 생각입니다. 특히 부모의 과한 칭찬이 아이를 나르시시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했는데도 과하게 칭찬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칭찬의 크기가 10이라면 이런 과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크기 70에서 100 정도는 받아야 칭찬이라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후에 주위 사람이 10밖에 칭찬을 안 해주면 그것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을 마이너스 90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비교에 의한 칭찬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엄마가 행복하구나 라는 것은 좋은 칭찬이지만
내가 누구를 이번에 등수에서 이겼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은 나쁜 칭찬에 가깝습니다. 과도한 칭찬, 비교에 의한 칭찬에 몰입한 부모가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어서 성인이 돼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만 만나게 되고 멍청한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만 자기 옆에 두는 그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된 내면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심, 슬픔, 마땅히 느껴야 하는 당연한 종류의 감정들을 온 힘을 다해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르시시스트 스스로를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창피해야 되거나 부끄러워해야 될 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전혀 그런 감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거나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회피와 변명이나 패배자의 어쩔 수 없는 자세로 보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소시오패스와 나르시시스트, 과연 누가 더 위험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소시오패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평균 2년에서 3년 내에 심리적 회복을 보였습니다. 물론 금전적 피해나 법적 문제는 더 오래 지속되었지만 정서적 트라우마는 비교적 명확한 치유 과정을 거쳤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와 장기간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평균 회복 기간은 5년에서 7년이었으며 일부는 10년이 지나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소시오패스는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당신의 기억, 감정, 판단, 심지어 현실에 대한 인식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 장기간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울증을 경험했고 불안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소시오패스는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자아를 털어갑니다. 소시오패스의 위험은 마치 태풍처럼 직접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위험은 마치 안개처럼 은밀하고 서서히 스며듭니다. 소시오패스는 폭풍과 같고 나르시시스트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지만 지나가고 나면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숙주가 죽을 때까지 괴롭히며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피할 수 없는 업무적 관계로 얽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럴 때 그 사람과 완전히 대립된 생각을 가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일종의 심리적인 물타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편향될 수 있고 내가 그릇된 생각이나 그릇된 욕망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만 특정 성향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것이 아니어서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20년 이내에 형성된 것은 고치는데 2배, 3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부모가 빨리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제로섬 게임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윈윈할 수 있고 오히려 파이를 넓혀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사회와 조직이 훨씬 더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소시오패스도 나르시시스트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입니다.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힘은 이름 붙이지 못했던 경험에 이름을 붙여준다는 점입니다. 아, 이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일부러 들러리로 세우면서 자기 존재감을 채우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지 속에서 반복되는 피해의 희생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식으로 무장하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현명한 생존자가 될 것인가?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